실태조사 세 번째 이야기죠. 실태조사 소명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이중근로 이슈가 있거나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50일 동안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든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도 간단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도 간단한 거죠. 명확하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본금 실태조사의 경우는 원인은 실질자본금 미달 이 한 가지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자본금 실태조사를 소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이나 혹은 컨설팅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이 실태조사 소명은 그 정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이 정답을 먼저 구해요. 정답을 구한 다음에 그 정답에 끼워 맞추는 식을 써내려가곤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합당한 공식을 만들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면 이 어린 아이의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정답을 구해놓고 정답에 맞는 식을 끼워 맞출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했냐면, 선생님처럼 공식을 먼저 만들고 정답을 풀어내는 방법은 이 전문가들이 이 건설 회사를 영업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방법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실질 자본금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맞는 소명 자료들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늘 서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건데요. 어떤 기준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2024년이고요. 몇 개월 전에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종합건설에서 나왔던 실태조사 공문이에요. 2023년 12월 20일 날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문서의 제목에는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다음 장을 보면 2022년 12월 31일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2023년에 만들어졌지만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특정 지역의 공문인데요. 제출기한이 2024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아래. 조사 기준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서류를 제출해라. 이 공문이 만들어진 시점은 2024년 1월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2023년도 결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법인세 신고가 3월이니까. 그래서 이 문서는 2022년도 결산서가 문제가 있다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공문상에는 2022년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다. 준비해야 될 서류 목록을 봤더니 서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결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거는 2022년도 결산 내용이겠죠. 이렇게 노랗게 칠한 부분은 2023년도 결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2년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니까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보다 보면 자산 총계라는 게 있어요. 자산 총계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2022년도 실태조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는 자산 총계 위에 있는 이 숫자,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칸에 있는 이 숫자, 지금 제가 노란색 글씨로 바꿔놨잖아요. 이 노란색 숫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서류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실태조사 소명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이 큰 제목들의 숫자는 다 지우고 이 세부 숫자들만 표시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좀 알아봅시다. 현금 계정이 있는데 현금은 1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계정은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계정이라서. 자, 보통예금 계정, 보통예금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대요. 이 2억 5천만 원을 증빙할 서류들을 만들 거예요. 이 보통예금에 2억 5천이라는 돈이 우리 회사 통장에 있는데 이게 어떤 통장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한테 원장이라는 걸 받으면 돼요. 원장이라는 건 계정별 원장하고 거래처 원장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은행에 얼마, 국민은행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계좌에 맞게 거래 내역을 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잔액증명서를 뗀다든지, 통장에서 1월 달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 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금 관련해서는 12월 30일자 예금 잔액 증명서를 한다든지 60일간의 거래 내역하고 돈이 출금된 경우에는 그 출금 내역 및 출금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우린 돈이 나갔다, 인건비가 지급돼야 돼서 인건비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정기 예적금도 마찬가지고 공사미수금이 1억 5천이 있잖아요. 그럼 공사미수금이 왜 있는지, 이게 공사미수금에 대한 거래처 원장이거든요.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어떤 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들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서류로 만들어야 돼요. 거래처 원장에서 나와 있는 그 업체들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저는 일 처리할 때 서류 2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선급금, 단기대여금 이런 계정이 있어요. 특허권, 무형자산 있잖아요. 선급금, 단기대여금, 특허권은 기업진단 지침에 의해서 부실자산으로 평가가 돼요. 제출해도 부실자산으로 평가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출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정답을 만들어내놓고 그걸 짜맞추기 할 거잖아요. 서류를 제출했을 때 현금금이 2억이고 단기대여금이 4억 7천이 잡혀 있어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실질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 계산법은 뒤에 하겠지만, 선급금, 단기대여금 이런 것들 우리 실제성을 입증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에 관련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되는 거죠. 선급금과 단기대여금이 일반적으로 부실자산인 건 맞지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하게 해주는 몇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부실자산이긴 하지만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선지급한 금액, 이런 것들은 실제성이 인정이 되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단기대여금도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 회사 직원이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집 살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좀 빌려줬어요.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건설업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건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특허다,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기 보라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이 계정들이 왜 이런 숫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이런 서류 만드는 거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전문가들에게 좀 의뢰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업 실태조사, 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막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의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일반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줍니다. 자본금 실태조사 하는 서류 대체용으로 사용하라고 주게 되는데,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실태조사 업무 해준다는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수익이 안 되니까. 다른 업무를 해주는 건 없나? 몇 년 전에 오래된 고객분이 유 실장 우리 실태조사 나왔으니까 내가 일당 한 50만 원 챙겨줄 테니까 내려와서 좀 일 좀 해줘. 가기 전날 하루 준비하고 회사 방문해서 서류 하루 준비하고 이틀 동안 서류 준비해서 복귀할 때 제가 주무관 만나서 제출하고 끝났거든요. 실태조사가 그걸로 끝났어요. 이틀 만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흔치가 않은 게, 저도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손을 댔을 때 실태조사에 잘못된 이슈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임을 제가 확신을 해야 되고, 이 고객분도 제가 내려가서 일을 했을 때 얘가 알아서 잘 하겠지,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일을 했는데 이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해버리면 저한테 돈을 지불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자들은 고객들의 의뢰를 받으면 현실적으로 기업 진단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태조사와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세무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컨설팅 회사, 두 부류란 말이에요. 조금 좋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회사 세무대리인이 건설업 전문이 아니라서 이 실태조사 통과하고 싶으면 그 더전 회계 프로그램 압축해가지고 우리 쪽에다 보내세요. 좀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든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뭘 하겠어. 장부 조작해서 조작한 근거를 가지고 기업 진단 보고서 만든다던가. 저희 같은 업자들은 재무제표 보고 이제 한 상담 10분만 하면은 이 회사 결과가 그냥 나와요.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는 기업 진단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비용 먼저
청구해서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기업 진단을 200을 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업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돈부터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또 조작해. 이런 현상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걸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니까 일단 업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기업 진단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업 진단이 필요한 단 한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 적격 심사할 때 자본금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발주처에서 기업 진단 보고서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두 번째는 기업 진단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건설인 경우입니다. 예전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담을 막 하다가 이 서류들은 직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지금 돈 주고 의뢰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좀 기분 나빠하셨던 분이 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못하니까 건설협회 너희들이 해줘. 실태조사를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종합건설협회는 건설회사 들이 내는 협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종합건설은 이 자문회계사 제도를 둬요. 건설회사에서 이 실태조사 서류를 받으면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고 이 자문회계사한테 이 서류를 전부 다 보내요. 자문회계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서류를 다 검토하는 거예요. 결과를 문서화 시켜가지고 다시 협회로 보내는 거야. 다시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진단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한건설협회에다 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당신네들이 내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그냥 의미가 없어. 돈을 주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박건설 유 대표는 돈을 들인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업진단이다. 종합건설 건데요. 마지막에인가 여기 써 있잖아요. 미리 기업진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자문을 구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 컨설팅 업자나 세무대리인이나 뭔가 행위를 해준 다음에 돈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가의 행위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 돈 낭비다. 그래서 종합건설은 기업 진단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필요성이 없다. 자, 전문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접 소명하는 방식을 써도 되고 기업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처럼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업 진단 보고서를 받는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비용 지불할 생각이 없고 우리가 직접 소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 주무관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된다. 서류 제출할 서류 목록이 쫙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 소명과 관련해서 홍보도 안 하고 이런 걸 의뢰받을 생각도 없고 종합건설은 내 양심상 의뢰를 받는 게 좀 그래.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복잡하질 않아요. 우리 회사에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준비를 하면 엔간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류 조작을 좀 많이 해보셨다던가 세무기장 업체를 자기 쪽으로 좀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선생님처럼 전문가들이 말 몇 마디 가지고 비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공무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새는 전문건설업도 이 자본금 심사하시는 담당을 한 분씩 두더라고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회사들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가 건설업을 더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가 이 공무원들이 잘못했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답을 먼저 구해놓고 소명 자료를 끼워 맞추자고 했잖아요. 그럼 정답을 먼저 구해보죠. 재무제표예요. 2022년도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회사가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을 증빙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재무제표예요. 건축공사업인데요. 통장 잔고 2억하고 출자금 1억 5천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 충족한 건가요? 사람들이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빼면 약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니까
자, 자본총계 11억에서 부실자산을 뺄 거예요. 자, 여기 미수수익 400만원, 선급금 2억, 단기대여금 4억 7천, 원재료 뭐 1억 2천, 이것도 부실자산인 것 같아. 무형자산 250만원, 이거는 숫자가 낮으니까 그냥 뺍시다. 그럼 여기서 부실자산이 400만원, 2억, 4억 7천, 그 다음에 1억 2천까지 빼봅시다. 이 400만원도 그냥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뺄게요. 선급금 2억, 단기대여금 4억 7천, 원재료 1억 2천만 뺄게요. 약식으로 해볼 거니까. 2억을 빼고 4억 7천을 빼고 1억 2천을 빼고 10 빼기 2 빼기 4.7 자본금이 3억 1천이 나왔어요. 실질 자본금 미달이잖아요. 장부상에 퇴직급여가 누락돼 있으니까 퇴직급여도 빼줘야 돼. 퇴직금을 더 빼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낮은 숫자가 될 건데 우리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선급금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추가해보자, 추가할 수도 있고, 단기대여금 중에서도 소명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처음에 정답을 찾은 상태에서 서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자본총계는 12억이에요. 부실자산을 찾아봤더니 선급금 1억 7천, 단기대여금 4억 5천, 그 다음에 원재료 5천만 원, 나머지 것들은 특허권 200은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미수수익 500만 원도 부실자산이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12억에서 빼줘야 될 게 선급금 1억 7천, 단기대여금 4억 5천, 원재료 재고자산 5천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5억 3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퇴직금이 이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퇴직금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빼줘야 돼요. 퇴직금까지 뺐더니 4억 8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억 5천이라는 숫자를 입증해야 되는 회사인데 약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4억 8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자본금이 충분하니까 그냥 서류 만들어서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 통장에 5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1월 2일 날 인건비로 다 나가버린 거야. 여기서 5억을 빼줘야 되나?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안 된다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니까. 그런 경우엔 우리 회사가 정당한 행위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행정처분이 나온다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단순히 자문해줄 사람이 있다면 좋을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